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일상이 재개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도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우선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치소에서 일단 빼내겠다는 겁니다. 또 그에 앞서 당장 내일부터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구치소 접견 릴레이가 시작돼 대통령의 구치소 여론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는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발걸음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80여 건과 계엄 국무회의 자리 배치도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헌재도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반발을 뚫고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먼저 이 소식부터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최대행 측은 헌재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최대행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구인 완전체가 구성돼 탄핵 심판의 정당성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에는 연휴 동안 숨고르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개됩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까지 이날 하루 증인대에 서는 사람만 3명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시도를 놓고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국회에 이어 심판정에서도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접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6일에도 3명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현태 특전사 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핵심 증인 6명을 신문하고 나면 탄핵 심판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알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탄핵 심판이 얼마나 더 빨라질지는 앞으로 추가되는 증인 수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람까지 30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해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 헌재는 부정선거론 관련 증인은 상당수 쳐내면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까지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앞으로 2주간 4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까지 하면 국회 측 5명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 뒤 일정은 추가되는 증인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분의 1가량은 이름도 특정하지 못한 채 부정선거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선 증인 신문에서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는 대신 국회 기능 마비에 집중했습니다.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다음 주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할 때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인은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필요한 증인만 선별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 추가 증인 숫자가 결정되면 언제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17번의 변론을 열고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할 때 3월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 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 도면까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국무위원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때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까지 직접 그려서 제출한 겁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정족수가 채워지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시간 30분간 심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재판관이 조목조목 묻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재액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자리 배치가 담긴 도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누가 어디에 앉았었는지 자필로 그려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도면을 토대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내란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냈습니다. 졸속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물증으로 제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계엄에 찬성했던 국무위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다 자신이 한 거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이미 이런 책임 떠넘기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작심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김 전 장관의 부인이 당신이 혼자 다 뒤집어 쓰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자 여기에 김 전 장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는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양 씨는 계엄 해제 다음 날 김 전 장관의 부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왜 그랬냐고 탓하던 김 전 장관의 부인이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라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래 라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걸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헌 여부의 핵심 증거인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에도 가장 위헌적이라고 지목된 전공의 처단 문구는 아예 김 전 장관이 쓴 거라고 대놓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은 말을 맞추듯 기억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법정에선 헌법을 어긴 모든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포고령을 썼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까지 뒤집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빨라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또 수사 등에 맞서기 위한 윤 대통령의 구치소 정치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접견을 시작하며 여권 정치인들의 입을 통한 여론전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지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24일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연휴가 끝난 내일부터 윤 대통령은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접견은 하루에 한 번, 회당 30분 내로 제한되는데 서울구치소는 10분 내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구치소 앞을 찾았던 윤상현 의원도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몇 번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 자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전 현직 참모들도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JTBC에 한번 뵈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직 참모들도 윤 대통령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서 이렇게 접견에 적극적인 건 윤 대통령이 취해왔던 여론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 외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접견을 활용한 이른바 구치소 정치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혀 접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구치소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 이 역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되면서 비판 또한 거셀 전망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들의 언어를 써가며 극렬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급기야 탄핵 심판정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고령 자체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주변에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표현은 1.23 내란 사태를 가리켜 극우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입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조 변호사는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달 조 변호사는 포고령 자체는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추가 합류한 뒤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국회 활동 정지도 포고령 자체도 모두 위헌이란 판단을 뒤집고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국회에서 증언 거부까지 해가며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는 증언,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처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돼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강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며 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입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할 지시사항, 이른바 쪽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쓰여 있던 것처럼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 단수를 비롯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커지는 의혹 속에도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수사를 받고 복귀해 여전히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나온 지난 2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 바로 뒤에 붙어 심판정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차장이 윤 대통령 곁으로 복귀한 겁니다. 체포됐던 김 차장이 풀려난 뒤 경호처 내부에선 그가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하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집행 5일 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진보단체가 관저에 들어올 것을 대비했다는 이 본부장의 주장과 달리 김 차장은 총기는 항상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평시에도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나온 상황.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일째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또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여론전 역시 더욱 거세질 걸로 전망됩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내일부터 펼쳐질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이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짚어보죠. 당장 내일부터 재판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6일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기소 일정이 좀 빨라졌습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 바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로선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등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많고 이 증인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큰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월 중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본 재판은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그게 부당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탄핵 심판에 멈춰달라든지 여러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엔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탄핵 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 이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던 만큼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이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줄줄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 때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갈수록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나 여론전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예, 여권 인사들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번 뵈야 되지 않겠냐라고 접견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 윤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 모두 구속되는 상태인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나가겠다고 보석을 청구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제2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제거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 여당은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설 연휴 동안 여러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이걸 종합해 최근 여론의 추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6대4 정도, 한 달 전에 비해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여야 양당 지지율 역시 오차 범위 안까지 차이가 좁혀지면서 내란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설 연휴 동안 발표된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할지 기각할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인용은 58%, 60%, 59%, 기각은 39%, 36%, 37%로 전반적으로 6대4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약 한 달 전 발표된 신년 여론조사에선 인용이 69%, 기각이 26%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약 10%포인트가 인용에서 기각으로 움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으로 여권 지지자가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좀 덜 응답을 하게 되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민주당은 44%, 37%, 39%로 국민의힘은 41%, 35%, 3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하면 민주당은 4에서 5%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1에서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정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실망을. 민주당은 극우 강세 흐름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 흐름, 중도층의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좁혀진 탄핵 찬반 여론, 또 양당 지지율을 놓고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 양측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여론조사들마다 지금 양당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는데 이 와중에 또 무당층도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무당층이라고 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요. 이 결과치가 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살펴보면요. 지난해 9월에는 20%로 나타났던 것이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14%로 떨어진 것도 최근 확인할 들어서 수 급격하게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최근 헌재 출석 등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조사 결과들도 비슷하게 무당층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 조사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인데요. 중앙일보 이제 의뢰했었던 게 12%, 그리고 나서 14%, 15% 이렇게 나온 건데 네. 모두 10%대의 무당층 지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무당층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선거 직전과 닮은 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큰 선거라 하면 뭐 대선이나 총선 직전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 기관에서 지난 대선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대선 직전에 나온 무당층 비율이 13.1%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무당층 비율이 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큰 선거 이슈가 없었을 때 지난해 9월에는 20%로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진 양상을 보인 겁니다. 한국갤럽이 거의 매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평상시에는 무당층 비율이 20%를 웃돌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중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총선 전과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만 떨어진 모습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마치 이 대선 직전에 누굴 찍을지 다 결정을 해서 무당층 비율이 확 줄어들었던 그 상태와 좀 비슷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큰 정치적 이슈가 몰아치면서 여론의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등 이런 사안들이 양 진영 모두 의견을 표명하기 좋은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이 조만간 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단계라고 인식한 것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무당층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최대한으로 양 집단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네. 실제 지난 대선 때 본인의 이념을 보수나 진보로 이제 답한 집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지지한 비율이 73%, 72%로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이때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느 쪽이 잘하느냐보다 어느 쪽이 더 못하느냐, 실수를 하느냐가 앞으로의 지지율 흐름을 달라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친문재인계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걸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장희준 대통령.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곳 평산마을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당초 새해 첫날 이곳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일정을 미뤘습니다. 만남은 예정보다 길어져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수습에 국민과 야당의 역할이 컸다면서 극단적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예. 어려운 경제 상황과 추경 등을 상의했고 개헌도 언급됐습니다. 단기간에 개헌 논의를 매듭시키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은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내란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지지율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친문계를 중심으로 나온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에는 500만 대 넘는 차량이 막바지 귀경길에 나서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지금 휴게소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죽전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휴게소라 경부고속도로를 탄 귀경객들 발길이 이곳으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요. 세울 곳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빼곡히 차 있고요. 또 이쪽 안쪽으로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안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전부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나오는데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허기를 채우려는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계십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쉽지만 행복한 기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너무 편하게 쉴 수 있게 긴 연휴여가지고 체력도 얻고 힘도 얻고 무엇보다 확실히 할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나니까 내일 출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썰매장 안 가도 그냥 저 어렸을 때 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고속도로가 종일 복잡했죠?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500만 대 넘는 차가 몰린 탓에 차들은 줄곧 가다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정체가 심합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대구에서 출발하면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체는 언제 완전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도로공사는 조금 전 5시쯤이 가장 차가 심하게 막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은 밤까지 계속 막히다가 내일 새벽 3시쯤부터 점차 풀릴 걸로 내다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체가 풀리면 긴장도 함께 풀어져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눈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긴 상황이라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전 휴게소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설 연휴 동안 폭설뿐만 아니라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이는데 이게 올겨울 마지막 한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귀경 행렬에 고속도로 곳곳에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순천 완주의 한 터널 앞에선 차량 넉 대가 부딪혀 한 개 차선을 막았고 인천 방향 영동선에선 차량 추돌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는 한파 탓에 제기능을 못한 타이어입니다. 보통 상온 5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일반 4계절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고무가 딱딱해지고 경화되면서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겨울 강추위는 한 차례 더 남았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파는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데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티베트 만년설이 녹으면서 지면에 열 방출이 많아지고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에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기 쉬워집니다. 2월의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평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도 때때로 내려오는 북쪽의 찬 공기로 인해 일시적인 추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는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의 1도 안팎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정부 조사단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객기에는 여전히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실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 뒤에 합동 감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내 선반 틈으로 불꽃이 보입니다. 발화가 시작된 곳이 선반이었다는 목격담과 일치합니다.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당초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합동 감식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오늘 감식 일정은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갖고요. 문제가 된 건 양날개에 있는 16톤 무게의 항공유입니다. 감식 과정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료 펌프 스위치가 있는 조종석이 타버려서 기름을 빼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유증기도 있어서 만약 기름을 빼는 결정을 한다면 감식은 사흘 정도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도착한 에어버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항공유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거한 비행기록 장치 등 블랙박스는 오늘부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록 장치는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아 내용이 없겠지만 음성 기록은 담겨 있을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동 감식이 미뤄지면서 원인 규명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편 탈출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조위 관계자는 JTBC에 항공기 8개 슬라이드 가운데 7개가 펼쳐진 사실 외에는 아직 위원들에게서 의견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탑승객 증언 등을 바탕으로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보조 배터리는 짐칸에 두지 말고 직접 휴대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탑승객들은 기내 선반 틈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차더니 얼마 안가 불길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 짐칸에서. 빠른 속도로 곳곳에 불이 옮겨 붙었고 기체 절반을 태웠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건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여자 승무원 한 분이 배터리 이런 거 하는 걸 들었어요. 배터리 누가 넣었냐. 정부 역시 여객기의 날개와 엔진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기체 결함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에어부산 항공편이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때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지난해 7월 태국에서 인천으로 오던 이스타 항공에서도 승객이 쓰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배터리류에 여러 제한이 따르는 이유입니다. 현재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없고 160와트시 이하의 용량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가지고 탔더라도 습관적으로 짐칸에 넣기보다 보이는 곳에 둬야 안전합니다. 수납함에다가 이제 짐이랑 같이 해서 이제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불이 나면 상대적으로 늦게 알게 되거든요. 정확한 안전 지침을 승객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만큼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반에 올려놓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뭐 의자 밑에 좀 놔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이 해야죠.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사고 대응은 적절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정리하면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 비상문을 열거나 비상탈출의 핵심이라는 이른바 90초 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연기가 퍼지고 아수라장이 된 기체 내부에서 일부 승객들은 직접 비상문을 열고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꼬리문 열고 저희는 앞에라서 그냥 신속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 지시 없이 승객들이 직접 비상구를 여는 건 사고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이 바깥에서 났거나 엔진이 작동 중이었다면 순식간에 내부의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통제력을 잃었을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피 방송이나 안내 방송은 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아니, 승객들이 다 문 열었어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의심되는 다른 정황은 전원 대피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모든 항공기는 운영 허가 조건으로 이른바 90초 룰을 지키도록 설계됩니다. 불씨가 순식간에 온 기체로 퍼지는 만큼 비상시 1, 2분 내로 신속히 탈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불이 난 뒤 전원 탈출까지 걸린 시간은 20분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전 매뉴얼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딜레이 타임이 가져간 이유는 뭔지, 허가 기준이 2분 내에 완료를 하려면 뭐를 더 보완해야 될 것인가. 사고 대처에 대해 에어부산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하게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 쪽 승객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미국에서도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공항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면서 강으로 추락한 겁니다. 실종자가 60명이 넘는데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진 특파원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갑자기 큰 불빛이 번쩍이더니 아래로 떨어집니다. 캔자스주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던 중 군용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뒤 포토맥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Hear two bombs. It's not like any bombs I've heard before. Something I've never heard before in my life. And they were like seconds apart. Immediately I looked up the window and there were like some smokes at the south side of Reagan Airport.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구조요원 300여 명이 급파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신들이 수습됐지만 생존자는 아직 없습니다. She texted me that they were landing in 20 minutes. I'm just praying that somebody's pulling her out of the river right now as we speak. That's all I can pray for. 문제는 차가운 강물입니다. 이날 포토맥 강의 수온은 1.7도로 생존 가능한 시간은 최대 90분에 불과합니다. We don't know yet, but we're working. The conditions out there are extremely rough for the responders. It's cold. They're dealing with relatively windy conditions.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인 가운데 헬기 조종사의 착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교신 내용에서 충돌 직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중이던 여객기 불빛을 다른 불빛과 혼동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관제탑과 헬기 조종사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의 등장에 충격을 받은 미국에선 딥시크가 정당하게 개발된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력을 훔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AI 업계는 딥시크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건 아닌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이 중국 딥시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비용으로 개발된 배경에는 미국의 기술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I do not believe that DeepSeek was done all above board. That's nonsense. Okay? They stole things, they broke in, they've taken our IP. It's got to end. 러트닉 지명자는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차류로 임명된 데이비드 섹스 역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딥시크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독점 모델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발을 맞췄습니다. 딥시크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sat on their hands and allowed China to rapidly develop this AI program. And so President Trump believes in restoring American AI dominance. 중국 AI 모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모델 역시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시크가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도 인공지능 개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어제 새로운 AI 모델인 Q1 2.5 맥스를 출시하며 챗 GPT와 딥시크, 라마 등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의 AI 딥시크는 전 세계 AI 업계에 분명 큰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딥시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딥시크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말을 잘하던 딥시크가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대만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 중국 영토라고 했던 것과 달라진 답입니다. 민감한 질문에 얼렁뚱땅 대답하거나 이른바 환각에 빠진 모습을 두고 중국 정부가 실시간 검열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검열 행위가 세계 정서상 얼마나 합당한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중국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약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어갑니다. 딥시크에 문의하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뭐 키보드를 치는 어떤 리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장비의 어떤 아이디라든가 특히 각종 사진과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구글 계정 로그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글 서치 엔진에서 그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했는지나 그 사람의 이메일 내용이나 구글 드라이브 상에 다양한 파일들 또한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처럼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딥시크 개발에 불과 80억 원이 들었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에 들어간 비용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딥시크나 이 중국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은 과장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80억보다는 훨씬 더 큰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성비를 앞세워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AI 시장에 새 화두를 던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가 한국이 가전제품을 팔기 위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게 만들었는데 비슷한 조치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국, 일본 등 안보 동맹과의 합작 투자 방안을 묻자 그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답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They like steel in Japan and appliances in Korea. I mean, they've just taken advantage of us. It's time for them to partner with us and bring that production back home. 수단으로 관세를 강조했습니다. 동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We've allowed our adversaries to take advantage of us and even our allies to take advantage of us. It is time for us to take care of ourselves, and I think tariffs will encourage companies to come back and build in America.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매겨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습니다. 이번 행정부에서도 한국산 가전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은 자신이 봐야 한다며 긴장하게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도 지급 대상입니다. I can't say that I can honor something I haven't read. I would have to read them and analyze them and understand them to commit to that.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내란 옹호하다, 내란. 자, 지난 26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수 이후에 네.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니탁 공방, 내부 분열, 집안 싸움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씨가 자신을 향한 내부의 어떤 비난이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를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너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집에서 방송만 하는 유튜버들의 CCTV라고 하죠. 집회 현장만 찍으면서 산책 다니는 그 친구들에게는 책임 전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회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은 배인규 씨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저희가 보도했었는데 이렇게 영상 빨리 다 내려라, 폭동 사태 찍힌 거 이렇게 호소했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도 있었고요. 다른 극우 유튜버들에게 체증되면 다 잡혀가니까 빨리 영상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해서 뭐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런 또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배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자신을 비난하냐면서 특히 극우는 노인이다 이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젊고 예쁜 젊은 층들을 무대에 세우려고 했고 또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였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걸 표시했습니다. 네. 계속 들어보시죠. 틀딱 프레임 깨기 위해서 2030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만 연단에 올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인원들입니다. 댄스팀들이 이렇게 얼굴을 꽁꽁 감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공연을 하는 특성상 아직까지 우파 집회에 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돈도 2배씩 줬어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때 그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고 그랬던 그 2030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극우는 노인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알아준다. 뭐 이런 네.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노력이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죠. 최근에 설 명절 선물을 10명의 극우 유튜버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극우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들을 비난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다, 앞으로 집회를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참고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체포도 구속도, 구속 기소도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면서 여러 지지층들을 선동해 왔는데 막상 구속 기소가 돼버리니까 내부에서 혼란이 생기고 내부 갈등, 내부 다툼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극우 유튜브 세계에서는요. 지금 뭐 배인규, 전광훈 씨 등이 모여 있는 광화문파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속한 걸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여의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이 커지고 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파와 광화문파 뭐 이런 뉴스를 언제까지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비슷한 건가요? 자, 다음 이슈는 야당 얘기입니다. 네. 자, 내란 비판했나 내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금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명계죠. 박용진 전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나? 자, 이재명 1극 체제가 극복이 되면 대선 승리는 따놓은 것이냐? 뭐 PC주의, 선민의식, 잘난 척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는요 대표적인 친문 주자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치욕스럽다고 하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하라 상당히 센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혔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친명계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네. 대표적인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자, 대권을 꿈꾸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자, 민주당과 나라를 위해 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부터 내놓고 경쟁을 하자라고 썼습니다. 네. 자, 불법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다가 내부 공격부터 시작하는 거냐라는 불만을 제기한 셈이죠. 근데 참고로 잘 보시면 왼쪽 하단에 또 정성호님 그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네. 의원도 좋아요를 저렇게 눌렸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정성호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국면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후보를 추대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당내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후보 주자들이 이 대표를 향해서 견제 목소리를 내고 이에 맞서서 친명계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도로 한복판이 뻥 뚫리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트럭이 구멍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는데 집안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탓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사이타마 현의 한 도시.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달리던 트럭이 함몰된 도로에 빠지면서 트럭 뒷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사흘 전인 지난 28일 오전. 교차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오늘 새벽 또다시 도로가 주저앉고 가게 간판마저 휩쓸려 들어갑니다. 두 개이던 구멍은 커다란 싱크홀이 됐습니다. 도로 함몰이 계속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싱크홀 사고에 취재진까지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로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사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만 언제 인명 구조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도로 함몰에 가스관 파열 우려마저 일자 인근 주민 200세대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함몰된 도로 아래엔 하수도가 흘러 구조 작업이 어려워지자 인근 12개 마을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줄여달란 당부마저 나왔습니다. 꼬박 사흘을 걱정 속의 밤을 지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昨日はお風呂入ってないし、桶に溜めて顔を洗って、できるとこはそのぐらいしかないから。 원인 모를 싱크홀 사고에 인근 음식점 사장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水を制限してくれてどこまで制限していいのかっていうのとどこの地域がとかで何をやっちゃダメなのかっていうのを明確にしてほしい。 추가 도로 붕괴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까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최근 해외에선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백신 등 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방역 요원이 가축을 옮기는 차량 안팎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농장 진입 차량은 모두 소독시설에서 세척됩니다.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보건당국이 경계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인체 감염 전파 그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포유류까지 와서 포유류 간에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7월 미국 12개 주에서 젖소들이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는데 목장에서 일한 노동자 일부가 젖소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지난 6일엔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첫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시간 문제이고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며 치사율은 최대 50%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가 방역물자 비축시설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보호복과 고글 등 방역 물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 이곳에서 전국의 의료 현장에 방역 물품을 보냅니다. 문제는 백신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백신을 만들 기술은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비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보가 안 되고 7만 5천 명 분량 70억 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간 벽이 허물어진 만큼 감시 예방 체계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토트넘에서 한 달 반, 양민혁 선수는 결국 한 경기도 못 뛰고 2부 리그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옮겨갔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까지 4개월짜리 임대인데요.
이 결정을 두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선 잘했다, 잘못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일단 이 팀은 이제 박지성 선배님도 뛰었던 팀이고 또 여기서 더 많은 출전 기회와 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싶어서 손꼽아 기다린 토트넘 데뷔전 대신 양민혁은 일단 2부 리그인 챔피언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남은 기간인 4개월 동안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겁니다. 토트넘과 함께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QPR은 올 시즌 챔피언십에선 13위, 승격 플레이오프가 주어지는 6위와는 승점 6점 차이라 양민혁의 임대 영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양민혁은 토트넘의 데뷔전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팀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임대 결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두곤 비판이 나옵니다. 양민혁은 즉시 전력감인 양 조기 합류 요청을 받아 토트넘과 동행했지만 경기 출전 대기 명단에 몇 번 올랐을 뿐 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Coming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here the level of competition is nowhere near what he's going to face here, we'll just give him time to adapt. 제대로 검증받고 평가받을 무대가 없었던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토트넘 감독은 양민혁의 임대 결정은 또 다른 기회를 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Just give him a chance to settle into a new culture, new environment, new league, new country, a whole range of things. Is obviously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 football club. JTBC 강나현입니다. 이탈리아 공격수 마리오 발로텔리 하면 바로 이 장면이죠. 유니폼 안에 왜 매번 나야? 라는 문구를 적어서 꺼내 보였습니다. 자신의 기행을 너무 과도하게 보도한다는 불만을 이렇게 터뜨렸던 겁니다. 어느새 35인 발로텔리의 K리그행 가능성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들썩입니다. 잉글랜드 출신 린가드가 FC 서울에 와서 부활하고 또 K리그 흥행을 이끈 효과 때문일까요? 제노아에서 전력 외로 밀려난 상황인 발로텔리의 미래 역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한국과 일본, 호주 구단들이 영입 경쟁에 나섰다면서 발로텔리 영입을 타진 중인 K리그 2개 구단 중 하나가 울산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울산은 JTBC와의 통화에서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 폭설에 한파까지 더해졌던 이번 설 연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아니지만 서울이 영하 4도로 시작하며 여전히 추운 아침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주말 동안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비나 눈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대 5cm,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cm 정도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직 눈이 남아있는 상태에 추가로 쌓이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눈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9도, 대구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